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멀리 뉴저지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미국 주식 전문 유튜버 유선아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니, 유선아님, 좀 아쉬운 이야기를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야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실시간 채팅창에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아쉽게도 글로벌 인터뷰는 마지막 날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제 시간 기준으로는 주말 동안, 한국 시간 기준으로 월요일 동안 오랜 시간 같이 왔는데요. 네. 이제 저의 살 찌는 거, 살 빠지는 것도 여러 번 보셨었는데, 이렇게 이번 코너에서는 마지막 네.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뭐 삼프로TV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사해 주셨는데 월모브 글로벌 인터뷰에서는 인사를 드리지만 또 다른 콘텐츠로 함께 할 예정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는데 지금 여기 사진에도 블랙 프라이데이 사진을 가지고 오시긴 했는데 요새 갭이 많이 팔려요? 정말 많이 사요? 갭 실적 엄청 뭐 가이던스도 좋고 하다고 하던데. 이번에 갭 실적 자체는 저도 보기는 봤는데, 사실 저는 의외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아, 하긴 그래요? 했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더 땡스기빙 쪽에 치중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안 그래도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의류 쪽 관련된 소비가 생각보다 주춤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고, 이제 저랑 제 친구들끼리 많이 나눈 얘기지만, 제 친구들 중에 이제, 운동을 하는 친구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요가복 브랜드를 이제 많이들 사 모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그쪽 브랜드의 파워나 호카원의 파워가 약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저희들끼리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전만큼 왜 잘 팔리나 싶었는데, 음. 반대로 조금 더 싼 제품이라고 불리는 제품들, 갭 제품 같은 것들은 생각보다 잘 팔렸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에도 조금 이어질 만한 태세라고 생각되는데, 네. 비싼 제품보다 크게 할인하는 싼 제품이 코스코 브랜드나 이런 브랜드 제품들이 조금 더 개인적으로 잘 팔리고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실제로 미국에 계신 우리 유선남님께서 체감을 하지 못할 정도인데 그래도 실적이 잘 나온 거 보면은 의외로 뭔가 어디 뭐 온라인에서라든지 판매가 진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또 이번 주가 정말 소비의 가장 꽂힌 블랙 프라이데이가 예정돼 있잖아요. 어떻게 유선남님 장바구니 잘 채워두고 계세요? 일단 이미 아마존에서 블랙 프라이데이를 저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가 블랙 프라이데이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엊그저께부터 시작을 해서 많이 세일을 해놓고 있어가지고 저는 거의 이미 한 4, 500브로치 정도 산 것 같습니다. 이 이미. 정도 지르고 있고요. 아마 네. 추가적으로 지르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뭘 그렇게 사실 예정이세요? 전 이제 컴퓨터를 하나를 더 셋업해서 방송용으로 하나 만들고 있어서요. 아. 네, 그쪽용 제품들로 조금 열심히 아. 장바구니를 채워놓고 있습니다. 아쉽네요. 저희 한국에 계시면은 저희 지금 리싱크몰에서 좋은 제품 계속 핫딜을 드리고 있는데 미국이라서 저희가 또 보내드릴 수가 없네요. 자, 좋은 제품 잘 사시길 바라겠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주요 키워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세 가지인데 엔비디아와 트럼프 그리고 비트코인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앞에서도 어느 정도 다뤄주셨지만, 이제 저번 주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엔비디아였죠. 사실 그리고 이건 엔비디아 저 같은 경우는 제 시청자분들하고 한 내기가 있었어서 굉장히 집중해서 보고 있긴 아니 비키니 있었는데, 입으실 예정이셨다면서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일단은 제가 내기를 이겨서 다행히 이제 그런 일은 네. 없었습니다만, 일단은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일단 엔비디아에 대한 전망치가 사실 굉장히 가이던스가 높게 잡혀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렇게 높게 잡혀 있는 과정 안에서도 생각보다 상단치와 하단치가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나게 되면서 컨센서스 자체도 굉장히 기업마다 다르게 평가가 됐었다라는 얘기고, 모건 스탠리가 그리고 전망했던 것처럼 이번 분기가 분명히 전환기로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주요 촉매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말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씩 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매출과 EPS 모든 부분에서 이건 접을게요. 엔비디아는 이번 분기 같은 경우는 매출과 EPS 양쪽 다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실상 모든 세그멘트별 매출에서도 생각보다 좋은 실적들이 나왔고요. 저번 분기 때 생각보다 잘 나오지 못했던
전문 시각화나 자동차 장비마저도 이번에는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이 발표가 되게 되면서 사실 흠잡을 데 없는 어닝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엔비디아만 아니었다면 굉장히 좋은 실적이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여기에서 예상치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불만족을 가지고 온 섹터들이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들은 가이던스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Q&A 세션에서 더 얘기를 해볼 텐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매출 총이익률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저번 분기에도 사실 경고를 했었는데 이번 분기에는 예상치대로 예상치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와줬지만 다음 분기에는 73.5%, 그 다음에는 71에서 72%까지 떨어진다라는 말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주가 관련해서 조금 익절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될 수 있는 위치에 해당하는 어닝을 발표를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섹터별 운영 하이라이트를 보시게 되면요. 데이터 센터가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고 각 국가에서 슈퍼컴퓨터 AI를 구축하려고 함이 굉장히 커다란 도움이 됐고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 코어 위브, 애저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와 오라클 클라우드와 협업을 하면서 엔비디아의 호퍼 H200이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요가 있음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레노버와 어센처, 딜로이트, 구글 클라우드도 AI 솔루션을 확대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좋은 소식들을 대거 발표를 했습니다. 자, 게이밍 관련해서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좀 겹쳐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안 적혀 있지만 제가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게이밍 같은 경우는 매출이 잘 나오긴 했는데 다음 분기 관련해서 공급 관련된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분기 매출은 저희가 공급이 부족해서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수요는 여전히 높은 상태고 우리는 여전히 게이밍 관련해서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할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 전문 시각화 장비가 저번 분기 때 미스한 부분을 이번에 또 채워 넣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어닝이 발표가 된 이후에 상승한 기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기업들 가운데서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관련해서 가장 커다란 영향을 줬던 건 바로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자동차 및 로보틱스 관련된 매출이 급등했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그로 인해서 자동차들이나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이 크게 상승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젠슨 황 CEO가 SMCI를 샤라웃이라고 하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면서 우리가 열심히 협업하고 좋은 제품 받고 있다. 우리 제품 개발해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SMCI 주가가 분명히 나스닥에서 퇴출 위기를 피한 것도 있지만 이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하는 현상도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급락했다가 어닝콜 도중에 오르다가 또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장 중간에 장 마감 이후에 그 다음에 이틀 사이에 내려가는 모습이 관찰이 됐는데요.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아쉬웠던 점은 바로 마진율, 매출 총이익률입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가이던스에서도 계속적으로 질문이 나왔던 부분인데 일단 매출 총이익률이 지금 당장 75%인데 여기에서 다음 분기는 73.5, 그 다음엔 71에서 72%, 그러고 나서 다시 또 75%까지 도달하는 데에는 아무래도 2026년 후반기가 될 것 같다. 블랙웰의 판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마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진율이 슬슬 더 이상 올리기 어려운 지점이었다라는 점을 인정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심이 어느 정도 섞인 부분들이 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게이밍 관련된 매출에서 사실 전체적으로 좀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부분, 이 두 가지가 제가 봤을 땐 가장 커다란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런 가운데 안에서 블랙웰 가운데서 재미난 성능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에 지속적으로 언급을 했던 게 GPT-3 벤치마킹에서 GPU 필요량이 호퍼를 기준으로 했을 땐 256개였던 것이 블랙웰로 바꾸게 되면서 64개까지 감소를 했고요. 또한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전력 효율성이 크게 상승하게 되면서 전력 관련된 소모량도 크게 줄었다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NVLink 스위치는 최대 30배 빠른 추론 성능, 그리고 중국 관련해서도 규제를 준수한 호퍼 제품을 제공하게 되면서 데이터 센터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평가가 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어닝 발표가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언급이 됐던 점이 중국 관련돼서 데이터 센터 매출이 증가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예전 기준으로 봤을 때 규제가 드러나기 이전 기준으로 봤을 때보다는 훨씬 더 부족한 매출이었다라고 얘기를 평가가 나왔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랙벨 GPU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점이 우리가 저번 분기에 예상했던 것보다 GPU가 더 빨리 만들어지고 있다. 분명히 발열 문제가 있어서 설계 변경 요청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정된 스케줄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걱정하지 말 것을 여러 번 언급하기도 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AI 칩,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폭스콘이 엔비디아의 공정을 도입하게 되게 되면서 연간 30%의 작업 시간을 절감했다라는 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더 빨리 블랙웰을 생산할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서도 굉장히 커다란 자랑을 할 수도 있었다라는 점 중요하게 볼 만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가장 악재였던 점이죠.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 자체는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정도로 사실 나쁘지 않은 부분들이 나왔지만, 마진율에 대해서 70% 초반대로 예상을 한다. 그러고 나서 지속적으로 내려갈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호퍼와 블랙웰 병행해서 판매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블랙웰에 대한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초기 매출 예상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블랙웰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고 공급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을 천명하기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고 나서 Q&A 섹션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 이 데이터 센터의 소비에 대한 소화 기간과 얼마만큼 수요가 유지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결국 기존 데이터 센터를 AI 및 머신러닝 중심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이 수년간 지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당장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엔비디아의 수요가 꺾이는 지점, 소화기간에 대한 필요성은 아직은 너무나도 먼 상황이다. 몇 년간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우리 블랙웰은 생산이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이 사실 나쁘지 않은 실적이 나왔지만, 엔비디아는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데 너무나 익숙한 기업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원래 제 내기했던 구간이었던 150달러를 통과하지 못하고 141달러까지 떨어져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마진율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게이밍 섹터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아무래도 마지막으로 이런 블랙웰에 대한 아직 명확한 답을 주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발열 문제가 해결됐고, 여기에 대해서 해결했다라고 하지만 뭐 별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은 아니게 돼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복합하게 되면서, 또한 엔비디아가 매출과 EPS 모든 부분 잘 나왔지만 최상단을 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실망 매물과 이익 매물들이, 익절 네. 매물들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이제 트럼프 인선 관련한 이슈가 다양한 섹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비트코인에 좀 가장 많은 영향을 좀 미쳤죠. 네, 맞습니다. 사실 앞에서도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셨지만, 트럼프가 새롭게 인선을 아주 빠르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안에서 낭만 인선도 있었는데, 일단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헤지펀드사 창업자인 베센트를 지명했다라는 사실인데요. 앞에서 조금 좀 얘기를 해주셨겠지만, 미국인들이 보는 시설에서 좀 얘기를 하자면, 베센트라는 인물과 원래는 그 전에 케빈 월시라는 인물이 사실 이 둘이서 사실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장관에 대해서 케빈 월시가 되느냐 아니면 베센트가 되느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오갔는데요. 결국 베센트가 당선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케빈 월시는 관세 부과에 굉장히 크게 반대했던 인물입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면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하는 정책에 크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던 인물이었고, 베센트 같은 경우는 온건파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케빈 월시보다는 트럼프가 진행하는 정책에 훨씬 더 충성을 다할 것으로 얘기가 되는 인물이긴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결국 뭐 베센트 같은 경우는 이미 트럼프 당선인의 핵심 경제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대선 기간 중 모금 행사를 주최하기도 했었고, 유세 현장에 동행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했던 인물이라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개인적으로 미국에 사는 입장에서 평가를 하자면, 미국의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 혹은 관세 정책을 더욱더 유지하기 위한 인선을 했다라는 평가가 조금 더 지배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좀 재미난 점은, 사실 이런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한 명이 사퇴를 하게 됐죠. 트럼프가 공공연히 자기가 당선이 된다면 사퇴를 시키겠다라고 했던 게리 겐슬러가 트럼프의 취임과 동시에 이제 내가 사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아주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점이 나왔습니다. 일단 땡스기빙 관련해서, 일단 트럼프가 땡스기빙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랠리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무래도 비트코인이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비트코인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커다란 촉매 자체는 아무래도 모멘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있는데 그런데 안에서 트럼프의 취임식과 게리 겐슬러의 사퇴, 결국 ETF가 추가적으로 게리 겐슬러가 사임하게 되면서 가장 커다란 반대 인원이 이제 또다시 찬성인으로 바꾸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되면서 트럼프부터 상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하워드 러트니까지 다음 정부 테이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암호화폐를 굉장히 좋아하는 인물들이 지속적으로 사실 취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 친화적인 규제 구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를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모멘텀이 오르는 건 좋지만 만약에 언젠가 어떤 자산 가격이 무너지게 됐을 때 먼 미래이겠지만 그럴 때는 아마 가장 먼저 워시아웃이라고 하는데 쓸려나가게 됐을 때 가장 먼저 이익절이 가장 많이 나오게 될 거는 아마 비트코인 쪽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지금 당장은 투자자산 정도로 아무래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아무래도 좀 이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일정 간단히 보고 이슈들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보니까 PC 발표가 예정돼 있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블랙 프라이데이 혹은 뭐 땡스기빙이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전에 앞서서 여러 지표들이 앞다퉈 발표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될 텐데요. 자, 일단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평소와 같이 별 스케줄들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화요일 날은 건축 관련된 지표, 건축 승인 건수, 주택 판매 지표, 회의록까지 공개가 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PC 물가 지수와 내구재 수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GDP에 대한 예측치까지 나오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난 이후에는 회의록이 공개가 되게 됩니다. 이번 회의록을 통해서 앞으로 연준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번 주 수요일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목요일 날은 하루 종일 미국의 추수감사절 휴일입니다.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좀 푹 쉬시고 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와 그리고 복합금융관리자 지수 그리고 CFTC에서 발표하는 투기적 순포지션까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자, 블랙 프라이데이 기대를 사실 많이 하는데 왜냐면 이때 좀 잘 팔려야 소비가 여전히 견제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떻게 이번에 좀 돈을 미국 국민들이 많이 쓸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실 분 같아서 한번 요거를 짚고 넘어가자면 블랙 프라이데이는 혹은 땡스기빙 주간은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제품들이 팔리는 시기입니다. 거의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30%가 맺는 매출이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한국의 대목이라고 불리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인데 여기에 대해서 보스턴 컨설팅이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 계획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조사를 지켜봤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들어서 분명히 경제 상황이나 인플레이션으로 해서 소비가 주춤거리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기는 했지만 할인 매장, 할인 행사가 많은 공휴일을 활용하고 싶다.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에도 49%가 넘는 조사자가 현재 30% 이상의 큰 폭의 할인이 날 경우 우리는 커다란 소비를 할 생각이 있다. 그리고 의류 제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의류 제품에 대해서도 36% 이상의 할인을 기대하면서 현재 우리가 약 43만 원 가량 평균가를 쓸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요. 이런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좀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맞추는 실적이 좋았던 톰리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자신들의 펀드 구독자들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땡스기빙 랠리가 코앞에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랠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을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11월 29일까지 주가가 6,100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의 이 지금 현재 많은 상황에서 시장 쪽에서 메이크업을 할 것이다. 패드풋도 살아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재무장관 인선 발표가 상승장에 대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랠리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한 이런 부분들이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1950년부터 2023년까지 11월 주간의 땡스기빙으로 이어지는 구간에서 바로 그 전주에 소폭 하락갔다가 땡스기빙으로 이어지는 구간에 상승하는 구간이 많았다라는 정보를 이번에 골드만삭스의 트레이딩 데스크의 스콧 럼너 헤드가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땡스기빙으로 이어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취임식, 이나규레이션 데이즈까지 이어지게
이어지게 되면서 보통 1월 20일 전후로 해서 주가가 상승이 멈추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이렇게 좀 좋은데 반면 유럽은 뭐 중국도 그렇고 좀 침체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과 다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네. 유럽에서는 지속적으로 경기 침체를 가리키는 경제 데이터가 많이 나왔습니다. 유로존 쪽에서는 구매 관리자 지수가 48.1을 기록을 했는데 10개월 내 최저치로를 기록을 하기도 했었고요. 위축 국면에 들어왔고 예상보다도 많이 낮았습니다. 서비스 PMI 같은 경우는 51.6에서 49.2로 떨어졌고요. 제조업 PMI도 45.2로 떨어졌었는데 특히 독일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있다가 폭스바겐 얘기도 하겠지만 3분기 경제가 전분기 대비 고작 0.1%가량 성장한 것으로 낮춰졌고 예비치 0.2% 증가보다 낮아졌다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또한 영국 쪽에서는 사실 인플레이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10월 소매 판매 수치가 전월 대비 0.7% 감소한 것으로 나오면서 시장이 예상했던 0.3% 감소한 것보다 훨씬 더 낮게 나와주면서 사실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꺾이지 않는 두 가지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유로화의 약세를 불러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로 인해서 현재 유로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져 가는데 달러 값어치가 상승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달러 값어치가 상승이 되는 아마 가장 커다란 이유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서 자국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관세 부과로 인해서 달러 강세는 특히 미국 쪽에서는 지금 당장 경제가 유럽에 비해서 너무 좋기 때문에 굳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게 되면서 결국 이 모든 소식들이 합쳐져서 달러와 강세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유럽의 유로화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부분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이번 주 이제 관련한 데이터 중에서 PC가 지금 발표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좀 높게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에 나오게 될 PC가 예상보다 좀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정확히 말하면 시장이 원하고 있는 0.1에서 0.2%라고 수치보다 좀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준 건 CPI나 생산자 물가지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저번 주에도 제가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렸지만 생각보다 코어 CPI가 좀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주거비 관련된 분야, 서비스 관련된 분야에서 제 머리가 좀 가리고 있는데 주거비, 운송비, 의료 서비스 쪽에서 0.1%가량 높은 수치가 나오기도 했고요. 전체적으로 코어 CPI가 높게 나오고 생산자 물가 지수에서도 예상치보다 높은 수치가 나오게 되게 되면서 그로 이어지는 PC 물가 지수에서도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높게 나면서 영향을 높게 받을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현재 시장의 예상치는 현재 0.3%, 0.2%, 2.7%, 2.1%로 예상이 되면서 코어 CPI 물가 수치가 2.0까지 내려오는 게 연준의 목표인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멀어진다라는 점 때문에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금리에 압박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우리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엄청나게 급등을 했는데 어떻게 좀 의미를 부여하십니까? SMCI 급등, 일단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급등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 먼저 말씀드릴 점은요, SMCI가 분명히 이번 달 안에 나스닥 퇴출은 피하기는 했지만, 이게, 저희끼리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할 때나, 아니면 제가 애널리스트들 기사를 봤을 때는, it's not out of the wood yet 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직 결정된 거는 없다. SMCI가 급등한 건 지금 당장의 눈앞의 문제를 피했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샤라웃했을 뿐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확실한 건 결정난 건 없다 보니까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일단 SMCI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애뉴얼 리포트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원래 내야 되는 리포트를 내지 못했고 그래서 11월 18일쯤까지 서류를 못 내면 원래 여기에 대해서 나스닥에서 퇴출이 되는 거였는데 문제는 어네스트형이 사실 SMCI를 그만두고 나가게 되게 되면서 특히 여기에 대해서 어네스트형이 어떻게 보면 세계 4대 회계법인이라고 불리는 기업이 얘네가 말하는 말을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이번에 특별조사위원회도 딱히 얘네들한테 종속돼 있는 것 같아서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연관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회계를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아무도 맡고 싶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SMCI 같은 경우는 어닝 발표를 하면서 매출과 EPS 이런 것들이 다 망가지긴 했지만 특별위원회가 업데이트를 하면서 경영진의 사기나 부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 문제가
없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 이후에 바로 BDO라는 세계 5대 법인, 어떻게 보면 세계 4대 법인과 5대 법인 사이에는 커다란 좀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세계 5대 법인이라고 불리는 기업이, 혹은 여섯 번째로 큰 회계법인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 기업이 맡게 되게 되면서 사실 어느 정도 한숨을 놨고, 그로 인해서 계획서를 제출하고 2월까지는 일단 퇴출이 연장이 되게 되면서 기대감의 주가가 굉장히 급등하긴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사실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BDO는요 굉장히 매출이 큰 기업이고 6대 회계, 뭐 5대 회계법인 이렇게 불리지만 사실 S&P 500에 속한 다른 기업들 중 고객사는 단 한 곳입니다. 굉장히 4대 회계법인과는 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4대 회계법인 같은 경우는요, 어네스트영, 뭐 딜로이트, PwC 같은 경우는 만약에 문제가 원래는 여기 감사, 여기 여기에 대해서 사실 PCAOB라고 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감사를 하는, 회계를 감사를 하는 법인들이 따로 있습니다. 조사기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4대 법인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2021년 기준으로 13%였던 게 2023년에 24% 오르면서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BDO는 이게 86%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29개에 해당하는 감사에 대해서 직접 PCAOB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고작 4개만 정상이었고 25개에서 문제가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어네스트 형이 여기에 대해서 그만둔 이유가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세계 4대 회계법인이 다 거절을 했다라는 건 여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 그 이후에 지금 당장 S&P 500 중에서 단 한 군데만 맡고 있고 86%에 해당하는 문제 섞인 감사를 진행했고 현재 11월 기준으로 최근에 고소를 한번 당했거든요. AM 트러스트 회계 감사를 했다가 고소를 당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잘못된 회계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피해를 봤다라고 하면서 고소를 했는데 바로 이 기업이 회계 감사를 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뭐 모든 부분들이 해명이 됐다, 해결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특별조사법인 자체도 독자적이라고 하지만 종속됐다는 표현이 됐고 세계 4대 법인이 다 거절을 했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BDO가 감사를 맡긴 했지만 2월까지는 아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얘기까지 좀 들어봤고요. 우리 오늘 유산남님 마지막 또 글로벌 인터뷰 시간이기 때문에 인사말 좀 해주세요. 항상 여러분들 덕에 주말에 이런 뉴스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주말이니까요. 너무 즐겁게 준비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주말에 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좋은 기분이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창구에 대해서 아쉽지만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이제 여도 앵커님과 아이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즐겁게 덕분에 제 말하는 속도도 조절하려고 노력하고 항상 열심히 살도 빼려고 하고 덕분에 정말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해방돼서는 좋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는 유산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그 얘기를 매주 해가지고 안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 몇 분에게 혼났는데 건강을 위해서 우리도 유산님의 날씬한 다이어트를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저도 한 최근에 5, 6kg 뺐거든요. 살 빼니까 좋더라고요. 몸이 가벼워가지고. 그러니까요.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건강 주의하시고요. 또 다른 컨텐츠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글로벌 인터뷰 우리 미국 주식 전문 유튜버 유산함님 함께했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